저는 공시법 강의하는 배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요새는 워낙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하니까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제 소개는 뭐 천천히 알아가면 되고요. 자,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유는 딱 하나죠. 인터넷을 통해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딱 그거 하나뿐인 거죠. 그거 하나를 취득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이 자격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렇게 수강을 해서 들으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공인중개사 그 양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과목들도 많고요. 자,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양도 많고 어렵기도 한 이 내용, 이것을 공부를 안 하고는 절대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충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죠. 얼마나. 공부만 하면은 이제 다행인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은 누구나 또 다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합격하시는 분 보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합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또 누구나 다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공부하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얼마씩 투자를 하면 되느냐에 있어서요. 하루에 4, 5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합격이 좀 어렵고 4, 5시간씩만 공부를 하시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4, 5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일단 수업을 한 서너 시간을 들으시잖아요. 서너 시간. 그러니까 서너 시간을 듣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복습을 하시면 누구나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합격하실 수가 있고,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합격을 시험 보기 때문에, 그래서 11월에 지금 들어오셔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반드시 다 합격하십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들은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자, 이 시간은 첫 시간으로서요, 이제 이 시간이 부동산 공시법 시간이니까 부동산 공시법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요, 첫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앉으셔서요, 쓸 것도 없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 공시제도의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 법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것인지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밑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은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래서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대표적인 것이 토지와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토지와 건물을 의미하고요. 자, 공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보여준다는 거예요. 알려준다. 이게 공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죠. 부동산 공시라는 것은.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느냐?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알려줍니다. 정보를. 자,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사고 싶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뭐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 사든지 말든지 결정할 것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려면 뭐 정보를 알아야 중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럼 부동산의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부동산의 정보는.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내가 사고자 한다. 그런데 내가 꼭 알아야 될 정보로서는, 자, 부동산의 대표적인 것이 토지니까요. 토지를 예를 들면은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이것이 방배동에 있는 토지냐, 서초동에 있는 토지냐, 뭐 이런 것들이 역삼동에 있는 토지냐. 그래서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냐, 그것을 소재라고 합니다. 소재. 토지의 소재라고 해요. 소재.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는 토지냐 했더니 이 토지가 서울시 서초구의 서초동에 있는 토지더라. 이게 이제 소재가 됩니다.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이것을요, 정보 중에서 이것을 토지가 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소재. 자, 소재라는 것은 행정구역으로서요,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동이나 이제 리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도시 같은 경우는 무슨 동,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무슨 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토지냐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서초동에 있는 토지다 그러면 서초동이 어떻습니까? 토지가 한 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수십 수백 필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도대체 어떤 토지냐라는 거죠. 어떤 토지냐? 그러면은 서초동에 있는 여러 필지가 있으면요, 이 토지들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요, 토지에 번호를 붙여놓습니다. 이 토지의 번호, 이 토지에 붙여져 있는 번호를 우리는 지번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지번. 몇 번지 토지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10번지 토지다. 10번지 토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번지 그러면요, 이 토지하고 동일한 토지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하고 동리하고 지번에 의해서요, 그 토지가 이제 특정이 됩니다. 특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냐, 어디에 있는 토지냐, 내가 사고자 하는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무슨 동, 서초동 10번지다. 즉 소재와 지번,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그 토지가 이제 특정이 됐어요. 아, 이 토지를 사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보고 우리는 살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 토지가 있는데 뭐 하는 토지냐, 이거 중요한 정보죠. 만약에 이게 대지냐, 과수원이냐, 학교가 들어서 있는 학교용지냐, 중요한 거죠. 공장이 있는 공장용지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거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땅값이 틀려지겠죠. 대지냐, 과수원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땅값만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땅값 비싸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세금도, 과세도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서요, 토지의 용도, 뭐 하는 토지냐, 이 토지의 용도죠, 용도. 사람에 대한 정보도 어떻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 사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야 뭐 중매를 서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 토지 같은 경우는 뭐 하는 토지냐, 이 토지의 용도입니다. 자, 토지의 용도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토지가 존재하는 용도, 그러면 토지가 존재하는 어떤 목적이 되는 거죠. 뭐 하는 토지냐, 목적이 되죠. 그래서 토지의 목적이다 그래서요, 그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목적이라 해서 이것을 지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목. 토지의 용도. 그러니까 이것을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이렇게 돼서요, 지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는 뭐 하는 토지냐 그랬더니요, 대래요, 대. 대지는 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초동 10번지에 있는 이제 대지라는 거죠. 대지. 그러면은 대지는 이제 가격이 좀 비싸겠죠. 과수원보다도 더 비싸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살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보로 뭐가 있을까요? 대지면은 이게 몇 평짜리냐, 이거 중요한 거죠. 몇 평이냐. 그래서 가격이 결정되고 또 과세도 결정이 되겠죠. 몇 평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 그러면은요, 우리는 지금 평 단위가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제곱미터. 그래서 평 단위가 사용 편하긴 한데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해요. 그러면은 한 평은 이것은 3.3 제곱미터예요. 한 평이 3.3 제곱미터가 됩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학적인 머리를 조금 굴리면은요, 1제곱미터는 0.3평이 됩니다. 한 평이 3.3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제 0.3평이 이제 1제곱미터예요. 그래서 84제곱미터 이렇게 나오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면 거기다가 그러면 도대체 84제곱미터는 어느 정도 되느냐? 감이 안 와요. 평으로 하면 편하죠. 그러면은 84제곱미터에다가요. 84에다가 0.3을 곱하면은 평수가 나옵니다. 평수가. 0.3. 그래서 84제곱미터에다 3을 곱하면 어떻습니까? 84제곱미터에다 0.3을 곱하면 어떻습니까? 4, 3, 12에 8, 3, 25, 25평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한 25평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84제곱미터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34평형이죠. 34평형인데 그 34평형에는요, 전용 면적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렇게 공용 면적까지 합쳐져 가지고 34평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전용 면적만 기록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 34평형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용 면적은 한 25, 6평밖에 안 됐던 거죠. 안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평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계산 이렇게 합니다만 계산하는 방법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100평이다. 100평이다 그러면은 몇 제곱미터 있습니까? 가려버렸네, 우리가. 100평이면은 330제곱미터가 되겠죠.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그래서 이 면적이 100평이다. 즉 330제곱미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면적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땅값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이 어떻습니까? 그 면적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면적. 면적이 있습니다. 그럼 100평이라고 하더라도요. 100평에 그 모양이 또 중요한 거죠. 거기다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100평일 수도 있고 요렇게 생겨가지고 100평일 수도 있고 요렇게 생겨가지고 100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렇게 생겼을 때가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또 땅값이 틀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자, 그러면 이게 모양입니다. 모양. 이 모양은요. 이 선이 뭐가 되냐면요. 이웃 토지와의 경계가 되는 거죠. 인접해 있는 이웃 토지와의 경계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이웃 토지들이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웃 토지와의 경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 토지의 모양은요. 그 경계를 보고 우리는 모양을 알 수 있죠. 이웃 토지와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모양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럼 그 모양은 우리가 경계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10번지 대의 330제곱미터는 요렇게 생겼더라고요. 요렇게. 이게 뭡니까? 경계가 되는 거죠. 우리 경계를 통해서 모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또 중요한 정보로서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계는요. 경계는 만약 경계를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경계를 긋다 보면요. 경계를 긋다 보면 선이라는 것이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경계를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요, 이 경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선의 굴곡점, 이렇게 선이 이제 꺾이는 점이죠. 이 굴곡점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하고요. 경계점이라고 하고, 이 경계점들을요, 아예 수학적인 좌표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해놓으면은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도와 위도의 좌표로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되겠죠. 정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어떻습니까? 이 경계점에 관한 이게 좌표들도 토지 자체의 중요한 이제 정보가 됩니다. 근데 이 좌표들은요, 이게 좀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우리가 서로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좌표는 좀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계 이외에도 좌표요, 경계점에 대한 이제 좌표들이 있습니다. 좌표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보통 이 정도 나오면 어떻습니까? 땅값이 정해지겠죠. 과세 기준도 정해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토지를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 토지가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다.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억 정도로 이 토지를 이제 살려고 하는데 또 중요한 정보가 뭐가 되겠습니까?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토지에 대한 정보로서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한테 사야지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 만약에 사버리면요. 10억 주고 10억은 줬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한 정보로서 또 중요한 것이요.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소유자가 누구냐. 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라 갑이더라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다. 그래서 이 물건을요.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10억에 이제 사려고 합니다. 10억에 사려고요. 그런데 소유자만 알아가지고는요, 바로 이제 10억 주고 사서는 안 되고요. 이 토지를 살려고 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한 A라고 하는 은행에서 3억 원을 융자를 받은 게 있어요. 3억 원 융자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빌렸다는 것이죠. 우리 또 융자금이라고 하는 거죠. 융자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살 때 얼마 주고 삽니까? 이게 3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10억을 다 주고 샀어요. 다 주고 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A은행에 3억을 돈을 안 갚아버리면요. 은행에서는 경매 들어옵니다. 경매 들어오면 나는 소유권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억 다 주고 네가 3억 갚아라 라고 하게 되면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10억으로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7억만 지급하고 이 3억을 내가 인수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접 갚아버리면은 이런 위험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을 다 줘서 얘한테 갚으라고 하지 않고 내가 3억을 직접 갚아버리고요. 나중에 7억만 지급하게 되면 안전하게 되는 거죠. 안전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모두 알아야 돼요. 이 토지에 대해서 혹시 융자가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은행에서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되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안 갚게 되면요, 이 은행에서는 경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이런 것들을요,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죠, 저당권. 그럼 저당권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저당권자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당권뿐만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는데 이게 주택인데 시가가 1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전세 3억이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 때 10억으로 계약을 하면서요, 전세를 안고 사죠. 안고 7억만 지급하는 거죠. 자, 이것을 법적으로 좀 더 전문용어로 하면은 안고 사는 것을요, 이제 전세를 인수하고 산다고 합니다. 전세를 인수하고 7억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혹시 저당권자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있으면은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잖아요.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만 누군지 알아주면 안 되고요. 혹시 그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자나 또는 뭐 전세권자, 자,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토지의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정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중요한 정보로는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위에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저당권자가 새로 있든지 없든지, 전세권자가 있든지 없든지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항상 그 상태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토지 자체에 표시하는 거예요. 토지 자체의 모습이죠. 토지 자체의 어떤 물리적인 현황. 자, 이런 것들을 토지의 사실관계 이렇게 합니다. 소유자와 상관없이, 권리자가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변치 않는 그 토지 자체의 모습. 그래서 이것을요, 사실관계라고 하고, 특히 그 중에서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것을요, 이 토지 자체의 모습이다 그래서 특히 이것을 토지의 표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림 보시면 사실관계 쓴 다음에 토지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토지의 표시.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는 토지의 표시, 이것은 하나의 사실관계를 나타냅니다. 사실관계로서 토지의 표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건 토지 자체의 모습은 아니에요. 항상 소유자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그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죠. 권리. 누가 소유자냐, 저당권자가 누가 있느냐, 전세권자가 누가 있느냐. 자, 이것은 그 토지의 권리관계가 되는 거죠. 권리관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서는요, 그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하고 이제 권리관계가 있고, 특히 사실관계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것을 특히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토지의 표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정보들을 이제 어떻습니까? 공시를 한다는 거죠.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죠. 공인중개사가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장부를 통해서 국가에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부만 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장부 보고 정보를 얻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토지의 표시는 장부를 통해서 공시를 하는데 어디다가 이것을요, 기록을 해가지고 공시를 하느냐. 자, 토지의 표시를 기록해서 공시하는 장부로서는요, 지적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다 합쳐서요,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지적공부.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있으면 토지대장, 뭐 임야대장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것도 우리는 지적공부라고 해요. 여기서 적자라는 것은요, 정보할 때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적사항 그러면은 사람의 정보죠. 인적사항. 그러면은 지적사항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정보. 즉, 토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공적인 장부다. 그래서 공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들은요, 이렇게 토지 대장과 같은 지적 공부에 이제 기록하여 공시합니다. 공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어디다가 이제 기록하여 공시하냐면요, 권리관계는 이 등기부라는 장부가 있어요. 등기부. 등기부라는 장부에 기록하여 공시합니다.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에 기록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록한다.
둘 다 이제 똑같이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기록을 하는데 단순히 기록이라고만 하면 이것이 지적 공부에 기록하는 것인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인지 혼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특히 우리는 등기라고 표현을 해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적 공부에 기록할 때는 등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등록한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기록하는 것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등기부를 통해서, 그러면은 똑같은 토지를 어떻습니까? 똑같은 토지에 대한, 같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를 이렇게 이원적으로요, 각각 다른 장부에 기록하니까 우리가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거죠. 동일한 토지니까 그냥 하나의 장부에 한꺼번에 기록을 해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편할 거 아니에요? 하나로 이렇게 해놓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이원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 자, 그것은요, 권리관계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토지의 표시 이런 것들 다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관계가 정확하게 기록돼야 되지 잘못 기록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권리관계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하는 기관은 어디냐면요, 법원이죠. 법원. 그러니까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으면 그 중에 그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었을 때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습니까? 이걸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할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기록하도록. 근데 법원에서는 재판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요. 법원에는 이 등기 업무만을 주 업무라는 이제 산하기관으로서요, 이제 등기소가 있고 그 등기소에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요, 여기 등기관. 등기관이 기록을 하는데 등기관은 법원 산하기관이 됩니다. 법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권리 의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록을 해야 정확한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내에 그 기관으로는 이제 등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제 기록해가지고 공시합니다. 등기관이. 그럼 등기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등기부를 둘까요? 왜 등기부를? 조선시대에는 등기부가 있었을까요? 삼국시대에는 등기부가 있었을까요? 자, 등기부를 두는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그 민법 시간에 물권법을 하시면요, 부동산, 이것도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물권이라고 하고요. 그럼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즉,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자면 이 갑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갑의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공시가 돼 있어야 모든 사람이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제도를 두는 이유는요, 거래 신속입니다. 만약에 등기가 없이 소유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소유자를 찾아서 헤매야 되잖아요. 누가 소유자인지. 헤매야 되니까 그만큼 거래는 늦어지게 될 것이고, 또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거래 행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래가 다 깨져버리겠죠. 그러니까 거래 안전과 신속을 위해서 등기부가 있어요. 거래 안전과 신속. 거래 안전과 이제 신속. 이것을 위해서 등기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시대나 삼국시대에는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등기부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집문서, 땅 문서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등기부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자본주의는 거래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형성해 가기 때문에 거래가 이제 빈번하게 이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자본주의 유지를 위해서. 그러면은 거래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등기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등기부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공시합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는요, 토지의 표시.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삼국시대는 있었느냐? 조선시대에 있었느냐? 지적공부. 등기부는 과거에는 없었어요. 지적공부는 그러면 과거에 삼국시대는 있었느냐? 삼국시대에도 지적공부는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국가가 과세를 하기 위해서요. 국가가 세금을 거두려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는 토지고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세금을 거둘 테니까 삼국시대도 세금은 거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어떻습니까? 지적공부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면 지적공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국가가요, 과세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세.
가장 중요한 목적이 기본적인 목적 과세예요. 과세. 뭘 알아야 과세를 할 테니까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요, 이런 과세 목적이 중요한 목적, 기본적인 목적이 되지만 현대에 와서는 더 이제 중요한 목적으로서 국토, 여러분 부동산 공법 하면은 국토의 이제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다르죠.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국토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어떻습니까? 국토에 대한 뭔 정보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국토에 대해서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경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모든 걸 알고 있어야 계획을 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 스스로 어떻습니까? 국토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토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이죠. 국토 이용이죠. 이용,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기 위해서는요. 국가가 그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국가가 이제 자기 필요에서 만들었지만 지금 현대는 이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너희가 수립한 정보 너희만 알지 말고 우리도 좀 알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보여달라고. 그래서 지적 공부도 이제 공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것을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세하고 뭐 국토의 계획, 효율적 이용,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적 공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토의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결정 기관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행정부가 되는 거죠. 이건 법원에서 이런 과세하고 국토 이용 계획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요, 행정부라는 거죠. 행정부. 그러면 행정부 중에서도 이 업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 이걸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이걸 결정할 수 있어요. 동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리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되겠죠. 법원이 이것을 작성하게 되면 틀리게 작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 공부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토지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이제 등록을 합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등록을 했어요. 자, 요런 내용들을.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근데 토지의 표시들이요,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지목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면적들도 바뀌기도 합니다. 토지를 뭐 분할하기도 하고 하다 보냐. 지목이 바뀌면은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필지의 지목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거 일일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일이 그런 거 확인해가지고 다 지적공부 정리하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막으려고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밑에 시도지사한테요, 권한을 위임합니다. 너희 시, 너희 도에 있는 것들은 좀 너희들이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라.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바쁘니까 시도지사한테 그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시도지사한테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관리하게 해요. 근데 시나 도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자기 넓은 도를 어떻습니까? 다 관리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도지사가 다시 그 권한을요, 자기의 하부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시에 있는 건 네가, 또 시장에, 또 너희 군에 있는 것은 군수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구에 있는 것들은 너희 구청장이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이 위임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 공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지적 소관청이라고 합니다. 써져 있죠.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은요, 결국 시장이라든지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요, 이 토지의 표시는 이 사람들이 권한을 갖기 때문에 얘들이 작성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등기관이 작성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요, 이렇게 동일한 토지에 대한 토지의 표시, 즉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가 구분해서 등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원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원적으로. 자, 그러면 이때요, 그러면 지적공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해서 등록하는데, 그럼 이것만 등록되고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등록이 안 돼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하지만은,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과세장부라고 했죠. 과세를 할 때 누구한테 과세합니까?
소유자한테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요. 소유자도 여기다가 등록을 합니다. 부수적으로. 그럼 과세를 할 때요. 자 보죠. 저당권자한테 과세합니까? 전세권자한테 과세합니까? 잘 모르죠, 우리는. 잘 모르죠. 이 사람들한테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 여기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유자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는요, 이 소유자는 원래 등기부에 기록하지만은 부수적으로 과세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지적공부에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지적공부해가지고 토지대장 형태에서 중간에는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요, 가운데 그림을 보면은 토지대장, 이게 이제 지적공부가 되는데요. 보면은 토지대장 해가지고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에, 왼쪽에는 넘기시면 있죠. 토지의 표시가 기록이 되고요. 다른 쪽에는 이제 소유자를 기록을 합니다. 소유자를 기록해요. 자, 그러면은 등기부에는, 그 다음에 등기부입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권리관계를 기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권리관계만 기록되고 토지의 표시는 하나도 기록이 안 되느냐. 자, 등기부에 어떤 권리관계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기록되는데 도대체 어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냐, 어떤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냐, 그 토지를 어떻습니까? 특정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다,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누구다. 그러니까 그 권리관계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표시가 나와야 되겠죠. 토지의 표시.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를 특정하는 것은 뭐로 특정이 됩니까? 소재 지번이 같은 토지는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소재 지번에 의해서 토지가 특정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토지냐라고 하면은 소재 지번은 어떻습니까? 등기부에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초동 100번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갑이다.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소재와 지번을 어떻습니까?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그 토지를, 권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소재 지번만 적으면 충분한데 이 지목이나 면적은요, 기록할 때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는 김에 소재 지번뿐만 아니라 지목 면적도요. 이 네 가지는요, 등기부에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권리의 대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도 이 네 가지는. 그러니까 원래 두 가지만 기록하면 되는데 소지와 지번, 지목과 면적도 함께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 외에 소유자가 기록이 되고, 그래서 등기부에는요, 권리관계가 기록이 되면서 그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토지의 표시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가 또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뒷면 우리가 등기부 개설에서요, 세 번째 칸 보시면은, 뒷면에 세 번째 칸 보시면은 등기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세한 등기부의 모습이랄지 토지대장의 모습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기본 강의를 하다 보면 자세히 이제 장부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개설되면 먼저요, 토지의 표시 부분이 먼저 나오죠. 어떤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냐 해서 대상이 되는 토지의 표시가 나옵니다. 토지의 표시. 그래서 이것을 표지부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본격적인 권리관계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하고 이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다 기록하다 보면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공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봐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유권은 따로 이렇게 갑구라고 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기록하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을구라고 해서 따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가 편하게 갑구, 을구를 나눠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나눠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등기부는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부분, 세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부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요. 자, 소유자는 등기부에도 기록되고 지적공부에도 기록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따로따로 장부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 소유자는 한 사람일 테니까 일치가 돼야 되는데 불일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작성하는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불일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을로 돼 있어요. 근데 지적공부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습니다. 불일치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소유자는 갑이 되겠습니까? 을이 되겠습니까? 자, 권리관계는 무조건 갑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권리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등기부에서 결정한다고 했죠. 등기부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때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소유자는 얘들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결정할 권한은 없어요. 부수적으로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를 적게 되는데 그러면 이 소유자는 뭘 보고 적냐면요. 자기들이 소유자를 결정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소유자는 등기부에 있는 내용을 이 사람들이 옮겨 적어요. 이 사람 스스로 결정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부에서 결정된 소유자를 옮겨 적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적공부에는 갑으로 돼 있고 등기부에는 을로 돼 있습니다. 누가 소유자예요? 등기부에 있는 을이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등기부에서 여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옮겨 적어야 되는데 지적공부가 지금 제대로 옮겨 적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소유자는 을이 됩니다.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른 이 지적공부는요. 이 소유자를 보고서 어떻습니까? 얼른 갑에서 을로 소유자를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치를 해야 되겠죠.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럼 반대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네 가지는 지적공부에도 등록이 되고 등기부에도 등록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두 개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치시켜야 되는데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는 여기가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수원. 근데 등기부에는요, 이렇게 대지로 등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토지의 지목은 과수원이겠습니까? 대지가 됩니까? 그럼 과수원이 되겠죠. 응용력이 굉장히 이제 빨라지십니다. 그렇죠? 이건 과수원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불일치하게 되면 지목은 여기서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우선이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하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얘들이 어떻습니까?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얘들이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요. 얘들이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보고 옮겨 적어요. 자기가 작성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 지목은 과수원인데 D로 돼 있으니까 사람이 혼동이 될 수가 있죠. 등기부 보고 D인 줄 알고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어떻습니까? 이것을 과수원으로 고쳐야 되겠죠. 근데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항상 불일치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일치되고 있는 간격이 길어지면요. 우리가 혼란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배웠으니까 두 개를 떼봐가지고 이것은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고 또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다 라는 걸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은 안 배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혼동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빨리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일치시키는 제도로서요. 일치시키는 제도로서 등기관이 소유자는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죠. 여기서 소유자가 바뀌어야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바뀌어봤자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 의해서 소유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갑에게서 만약에 원래 소유자가 갑이었다고 그러죠. 갑에게서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면요.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가야 돼요. 등기소에 가가지고 내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유자가요. 여기 등기부에는 갑으로 돼 있는데 지적공부만 갑에게서 을로 바뀌어봤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등기부 우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면요. 등기부를 먼저 고칩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가 이렇게 고쳐졌으면요. 얼른 지적공부도 어떻습니까? 을로 고쳐야 되는데 지적소관청에서 하루 종일 등기부 혹시 바뀐 거 없는지 이거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이렇게 소유자를 변경하게 되면 변경하는 등기를 완료했을 때는요. 빨리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의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에 야, 너희도 빨리 소유자를 정리하라. 변경하는 정리를 하라라고 해서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그럼 빨리빨리 어떻게 해요? 바꾸라는 거죠. 우리 바뀌었으니까 소유자 빨리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 페이지 보게 되면요. 맨 오른쪽 보시면은 가운데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키는 제도로서요. 그 옆에 등기 완료 통지. 그래서 등기가 먼저 소유자가 바뀐 다음에 소유자를 빨리 지적공부도 바꾸라 해서요. 등기 완료 통지를 빨리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지를 받아서 지적소관청에서 얼른 이제 을로 일치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요. 지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적공부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지적공부가. 그래서 지목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지적소관청에 가야 돼요. 등기소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등기소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했죠. 결정할 권한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 즉 시장구청장에 가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지였어요. 원래는 대지에서 과수원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세금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빨리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바꾸고 싶으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먼저 갑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자, 바꾸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과수원이 여기는 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빨리 이것도 바꿔야 되겠죠.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등기소에서 뭐 지적 공부를 또 계속 뒤져볼 수는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이렇게 변경 등록을 하게 되면 지적 공부를 정리했으면요. 우리 과수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등기부도 빨리 바꿔라. 과수원으로 바꿔라라고 해서 등기 촉탁을 합니다. 너희들도 빨리 등기부를 바꿔라 이거죠. 그래서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알았어. 우리도 과수원으로 바꿀게. 그래서 일치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요. 자, 그림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 된 거죠. 그림에 대한 내용이. 자, 그러면 이때요. 이때 저 보죠. 이때. 자, 토지의 표시와 부수적으로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제도를 우리는 지적제도라고 합니다. 지적제도. 자, 맨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등기부의 권리관계와 부수적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우리는 부동산 등기제도라고 합니다. 등기제도라고요. 이렇게 공시를 한다는 거죠. 지적제도, 부동산 등기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이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좀 깁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좀 굉장히 길죠. 공간정보에 여러분 제1편 부동산 공시법률 제1편에 나오면 이게 나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요. 말이 너무 깁니다. 그러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 지적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합쳐져 있어요. 합쳐져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지적제도만이 우리의 시험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시험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책도요. 이 법 안에 지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 법 중에서도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지적제도와 관련된 것들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중에서 우리는 특히 지적에 관한 법률 파트만 우리 시험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가지고 지적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우리가 편의상 지적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편의상. 그래서 지적법이 있고요. 지적법. 규율하는 법으로서. 부동산 등기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요. 자,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등기법.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법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지적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가 부동산을 공시하는 제도고, 그러면 이 부동산을 공시하는 그 제도를 규율하는 부동산 공시법에는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이 있다는 거죠. 정확한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지적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서는요, 바로 이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 두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두 가지를. 자, 그러면 우리가 뒷면을 보면은 다시요. 자, 그러면 이때요.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겠습니까?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지겠습니까? 두 가지를 공시하는데 무엇이 먼저 만들어지나죠? 자, 새로운 토지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요. 아직 등록도 안 돼 있는 상태, 등기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건물을 막 지었어요. 등록도 안 돼 있고 등기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등록도 안 돼 있고 등기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은 사람이 소유자예요. 지은 사람. 일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토지를요, 바다를 메워가지고 토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메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주인 없는 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은 건물이면 내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이 소유자가 거래를 하고 싶으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부가 존재하는 것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래를 하고 싶으면 그때 등기부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지적 공부는 어떻습니까? 과세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유권 등기는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과세는 해야 되겠죠. 소유하고 있으니까. 따라서요,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지면 먼저, 아직 거래 필요성이 없으면 등기부가 만들어지진 않고, 먼저 과세를 위해서요, 지적 공부부터 만들어집니다.
지적 공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요, 신규 등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은 공유수면은 바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요, 최초에 먼저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지적 공부의 등록은요, 일반적으로 원래 등록은 신청해서 등록하지만 세금 내기 싫으면 신청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금은 강제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는 직권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새롭게, 그러니까 최초의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하고요, 신규 등록에 통해서 이제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토지를 거래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러면은 등기부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적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제 토지 비장 이런 것들을 첨부해 가지고 등기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최초에 이렇게 등기부를 개설시키는 최초의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 공부가 신규 등록을 통해서 개설이 되고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그때 비로소 이제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나중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지적법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을 다룹니다. 그래서 제1편에서 지적법, 제2편에서는 부동산 등기법을 다룹니다. 자, 요것이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공시법에 관한 참 이제 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 자, 부동산 공시법은요, 그게 한 과목으로 40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법하고 합쳐져 가지고 한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법하고 합쳐서 40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때 세 법은 16문항이 나오고요,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24문항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공시법도요, 양이 많고 좀 어렵습니다. 세법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법, 세법 우리가 공부는 따로 하죠. 그러나 시험은 같은 시간에, 3교시 같은 시간에 40문제를 같이 봅니다. 그럼 이때 공시법이 24문항, 뒤에 이제 16문항의 세법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24문항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도 어떻습니까? 나눠가지고 나오겠죠. 그래서 지적법에서 12문항이 나오고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12문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과 관련돼서요, 지적법은요, 등기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요, 좀 쉽습니다. 또 양도 많지가 않습니다. 좀 쉬워요. 그러니까 12문항 중에서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10문항까지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은요, 지적법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양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10문항 이상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문항 이상을 맞아도요, 충분히 잘 본 점수예요. 자, 우리는 60점을 넘기면 되기 때문에 60점, 24개를 40문제에서 24문항을 맞추면 60점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24문항 중에서요, 우리가 맞아야 될 점수는요, 24문제를 다 맞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만점을 준비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24문항을 다 맞겠다고 공부를 하게 되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까지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개가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4개를 맞추신 분은 쓸데없이 필요 이상의 공부를 한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가족 여행을 갔어야 돼요. 20문제만 맞추시고 24문제를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 볼 때요,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전면허 만점 받고 합격했다고 해서 운전자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일단 따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업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24문제를 맞추려고 욕심을 부리면요, 그냥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점이에요. 24문항이 아니라 20문항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함에 있어서도요, 이 20문제를 넘어가는 아주 희한한,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아예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면요, 괜히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 20문제를 확실하게 맞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려운 문제들을 맞추려고 하다가 시간과 힘을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20문제를 이제 만점이라 보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공시법에서 그래도 한 16문항까지는 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법에서 좀 실수를 해서 8문제밖에 못 맞았다고 하더라도 반타작한 거죠. 그래서 24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16개, 그 다음에 20개, 이 사이로 맞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은요, 16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하게 되면 이제 20개까지 맞을 수 있고, 더 이상은 맞을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는 그냥 틀려야지,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를 맞추면요, 출제위원회에 점점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요, 틀리라고 나온 문제를 맞춰버렸으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합을 해가지고 틀리라는 문제를 다 틀려버리면 그 이상 어렵게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6개에서 20문제를 맞추면 되는데요. 그러면 지적법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여기서 10문제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10문제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 범위가 넓지를 않고 그다음에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보셔서 최소한 10문제 이상을 맞아야 되고, 등기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꼼꼼하게 보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맞을 문제만 맞춰가지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맞을 문제 맞추면은요, 8문제 이상을 맞을 수가 있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만 해도 6문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8문제만 맞으면 그래도 선방한 것이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난이도에 따라서 그 이상 맞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어렵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수업을 잘 따라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기억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럼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를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업을 빠지게 되면요, 동영상으로라도 반드시 수업은 들으셔야 돼요. 수업은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은요, 공부하는 방법은 뭐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하지만요, 암기는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암기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요, 무조건 이해해요. 자, 우리가 지금 했지만 어떻습니까? 1시간 했지만 좀 전에 처음 했던 건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한번 이해는 했잖아요. 들으면서. 그래서 이해했다가요, 바로 깔끔하게 잊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월에 또 할 거 아니야. 똑같은 거 또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또 하면 그때 또 한번 이해할 때요. 한 번 이해했던 것이니까 이해도가 빠르겠죠. 그 다음에 2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잊어먹는 속도가 좀 늦어져요. 그리고 3월에 또 합니다. 5월에 똑같은 거 또 해요. 계속 하다 보면요, 한 10번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해했다, 잊어먹었다, 이해했다, 잊어먹었다를 계속 반복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해 속도는 빨라지고요, 잊어버리는 속도는 늦어지게 되는 거죠. 잊어먹는 속도가 늦어지면 이게 바로 암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간이, 물론 이제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만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건 이제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거는 암기해야 되지만은 이해할 수 있는 건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할 양을 점점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야 되지. 자, 지금 갑자기 지금 암기를 하고 있으면요, 지금은 이해는 했지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까 좀 답답하죠. 그러나 암기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암기라는 것이요, 잠깐 조그만한 양, 이건요, 다 암기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요, 양이 늘어나면요, 이걸 도저히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기해야 될 양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지나면 지날수록 공부가 힘들어집니다.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는데 어떻습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암기 형식으로 공부하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공부 방법이고, 지금은 좋지만 뒤로 갈수록 어려운 방법이고,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면 지금 당장 머릿속에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쌓이가 된다고, 쌓여가요. 쌓여가니까 암기할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편해집니다. 편해지니까 항상 암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암기는 한 5월, 7월, 이때 7월, 9월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전에 이해만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 못한 부분들만 나중에 몇 개 골라서 암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월달, 6월달 이때까지도 계속 이해하고 잊어먹고 이해하고 잊어먹고 이것만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되면은요, 이제 안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안 잊어먹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이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시간에는 부동산 공시법에 관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지적법부터요.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예,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해서 요거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 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 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여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여기를 해볼게요. 파일 여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예요.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강의 자료인데, 이걸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 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그래서 28일 날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야.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게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오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자, 딱 치면 밴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주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일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 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색하던 창으로 다시 오셔서 자격증을 딴 후에 내가 뭐 상가, 예를 들어서 상가 중개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중개 또는 아파트 중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365 부동산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자로 365 부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365 부스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365 부스라고 해서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하나 올려놨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차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다 보면은 새로 개정되는 소식을 자기가 일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이런 데서 들어와서 밴드 소식 계속 받으시면 남들보다는 또 실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의 전문가 중에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밴드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